자, 이제 제2장에 보시면 이익개념과 재무제표가 있는데, 먼저 이익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지분이론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잠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은, 자본주의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체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론하고, 실체이론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자본주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된다.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체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과 같다.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이제 실체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83페이지에 보면은 그 지분이론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분이론은 자본주 지분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그 본질에 따라 회계 개념, 회계 기준 또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지분이론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자본주의론하고 실체이론이에요. 그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에서 자본주의론과 실체론은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걸 요약해 놓은 게 85페이지에 있는 그림 2-1이에요. 자,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이것이 이제 다른 챕터에 보면 가끔씩 나오고 나중에 연결해 보면 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연결 쪽에서는. 고급회계 쪽에 와보시면. 자,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등식을 세워놨어요. 등식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지분이론은 다른 말로 회계주체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주체이론. 자, 회계주체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회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말해요. 주인. 자, 회계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게 회계의 주인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등식의 오른편이 있고, 등식의 왼편이 있어요. 자, 이 등식의 오른편이 누구냐면, 이게 주인이에요. 등식의 오른편이 회계의 주체예요. 회계 주체. 그러면 등식의 오른편이 누구냐면,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 자, 우리가 이제 재무보고라는 걸 하죠. 재무보고를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재무제표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자본주의론에 따르면, 이 재무제표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주예요, 주주. 주주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우리가 자본주의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체이론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주인이 누구냐면 부채하고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이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주라고 얘기한다고. 자, 이 둘이 주인이에요. 이 둘이 회사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회사의 주인이, 이쪽은 회사의 주인이 주주고 여기는 회사의 주인이 채권자와 주주예요. 주인이. 이들을 위해서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각각 실체이론, 자본주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이론과 자본주의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등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등식. 실체론이면 등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본주의론이면 등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은 자본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이렇게. 자본등식. 자본등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본등식이 자본주의론이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야지. 이렇게? 그러면 왜 이걸 제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등식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논쟁이 뭐냐면 거기 그림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논쟁이 제일 밑에 있는 비용 논쟁이라는 거예요. 비용. 무엇이 비용인가?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비용인가 이익의 처분인가 이런 논쟁이 있어요. 비용 대 이익의 처분이라는 논쟁이 있어요. 자, 우리는 비용이 뭐고 이익의 처분이 뭔지를 이제 구분해 보셔야 돼요. 자, 비용과 이익의 처분이 뭔지를 구분해 봐야 돼요. 우리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상식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 한 명이서 호프집을 해요. 호프집을 하는데, 가보니까 장사가 무진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너 장사 진짜 잘 된다. 나도 다 때려치고 나도 이거 호프집이나 낼까봐.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야, 맨날 적자난다. 너 안 하는 게 좋아. 힘들어. 근데 이상하게 가게에는 꽉 차 있어요. 이 자식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적자가 난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저번 달에 그렇지 않아도 손익계산을 해놓은 게 있어. 내가 이걸 보여줄 테니까 야, 너 안 하는 게 좋아. 한 달에 500만 원씩 적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무슨 500만 원씩 적잖아. 보자. 했더니만 여기 써 있는 거야. 자, 한 달 동안 물건을 팔아서 5천만 원의 수익이 있었던 거예요. 매출이. 그 다음에 원가가 있었어요. 임차료가 있었어요. 자, 임차료가 2천만 원, 억이 아니죠. 5천만 원. 자, 이제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있죠. 술값도 있죠. 이게 등등등 계산해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 4천만 원이 아니라 한 3천만 원,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합쳐서 비용이 전부 다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뭘 썼냐면 내 월급 하나 써놨어요. 내 월급 1,500만 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1,500만 원을 딱 써놓으니까 500만 원 적자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딱 보면서 확 이 친구를 죽여버리고 싶죠. 우리가 보기엔 틀림없이 얼마가 됐어요? 1,000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500만 원 적자라는 거예요. 고스톱과 똑같아요. 고스톱에서 5만 원을 따면은 5만 원 잃었다는 거예요. 무슨 네가 5만 원을 잃어 그러면 자기 인건비가 10만 원이라는 거죠. 네? 자기가 그동안 일을 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내가 고스톱을 쳐서 5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5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 꼭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화가 났겠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월급을 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월급을 빼면 왜 안 되는 거죠? 이 월급은 주인이 가져간 거잖아요. 주인이 가져가는 거는 이익계산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가져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익의 처분이라고 하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가는 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용이라는 것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이건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남이. 남한테 주는 게 비용이에요. 자, 이익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가져가는 게 이익의 처분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거기 보시면 자, 지급이자. 자, 지급이자라는 게 있어요. 자, 이자를 주죠. 은행에서 돈 빌려서 거기다 이자를 줘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래요. 세금을 내려니까. 그 다음에 우선주주가 있는데 우선주주에 대해서 우선주 배당금을 주죠. 자, 보통주주에 대해서 배당금을 줘요. 보통주 배당금을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자본주의론을 생각해 보세요. 자, 자본주의론을 생각해 보면 자,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부채를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부채를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부채를 가진 사람한테. 자, 요거 두 개는 자본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자본은 우선주주와 보통주주 둘이 있으니까 우선주주와 보통주주한테 배당금을 줬다는 게는 자본의 소유주한테 줬다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급이자는 은행에서 돈 빌린 다음에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건 부채를 가진 사람한테 준 거고. 자,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는 우리에게 많은 걸 해줬다고 우겨요. 네? 뭐 사람도 가끔 죽기도 하지만 살해당하기도 하는데 많은 걸 해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치안도 해줬다고 하고, 그렇죠? 국방도 해줬다고 하고, 네? 산업 기반에서 도로도 건설했다고 얘기하고 등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인세예요. 법인세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라는 거예요. 다만 원금은 안 내도 좋다는 거예요. 이자만 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인세예요. 일반이 내는 건 소득세고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이론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부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연법인세 회계를 하시게 되면 법인세에는 미지급법인세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미지급법인세가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냥 법인세는 부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 부채가 자본주의 이론에서는 어디 있어요? 등식의 왼편에 있어요. 등식의 왼편은 남이에요, 남. 남한테 준 건 다 뭐죠? 비용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본은 뭐예요? 등식의 오른편에 있잖아요. 등식의 오른편은 주인이에요. 주인한테 주는 건 다 뭐예요? 이익의 처분인 거예요. 이렇게. 자, 실체론에 따르면 생각해 보세요. 자, 실체론에 따르면 등식의 오른편에 다 있죠. 전부 다 등식의 오른편에 있어요. 다 등식의 오른편에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이익의 처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익의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현행회계에서는 어디까지가 당기순이익이냐면은 요 지급이자와 법인세를 뺀 금액이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수익이 있고 거기서 비용을 쫙 뺀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 계산돼요. 이렇게. 근데 이 비용 중에는 뭐가 있느냐? 법인세도 있고 이자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당기순이익은 뭘로 계산되느냐? 이게 돼 있죠. 자본주의론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을 전부 다 비용으로 간주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이 법인세와 이자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 둘을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자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세전, 이자전 당기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EBIT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EBIT라고. 자, 요 얘기는 뭐 제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EBIT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다 보론에다 써놨는데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필요 없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재무관리라는 과목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109페이지에 보면 이익을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109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2-9를 보시면 재무회계적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재무관리나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잠깐 해놓은 것일 뿐인데, 그림 2-9에 보면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 이익이 EBIT고 거기다 이자를 빼게 되면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되고 이렇게 쭉 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론에다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과목들이 다 겹쳐요. 다 겹쳐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가 있고, 자, 원가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있잖아요.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건 다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무관리라는 걸 하나 더 하거든요. 얘가 이게 하나 더 한다고요. 이렇게. 이 네 가지 과목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중에서 이 재무회계라는 과목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재무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둘이 더 친하더군요. 지네들끼리는 더 이렇게 친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얘기가 서로 다 이게 연결돼요. 전부 다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통합이 된다고 전부 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두면 여기에 도움이 되고, 공부를 하면 여기에 도움이 되고 막 이래요. 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재무회계가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된다고 설득해야 되고, 여기 가보면 여기에서는 한 2달 동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설득을 해버리잖아요. 저는 그거를 한 10분 만에 설득을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여기서는 옵션 가격 결정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있다고 우겨야 돼요. 네? 우리 재무회계사는 뭐 옵션 가격 결정 뭐 이런 거 다 나온다고 시험에. 그런 걸 우겨야 되는데, 제 중급회계 특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그런 것도 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자, 어쩔 수 없는데, 자, 요게 이제 EBIT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재무회계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재무관리 이런 걸 공부하실 때는 필요할 거예요. 그런 건 재무관리에서 하셔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 그러면 요걸 보시면 뭐가 돼요? 저 등식만 보면 그냥 순식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등식만 보면, 이 등식만 딱 보면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85페이지에 있는 그림 2-1을 보시면서 자본주의론과 실체론을 보시면서 제일 끝에 있는 비용 논쟁은 등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등식에서 보시면, 자, 이제 거기 보면 중시하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어떤 재무제표를 중시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떤 재무제표를 중시할 것이냐면은, 자, 얘를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그 자본 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 등식이라고. 우리 이제 회계 원리에서 얘기하는 등식의 명칭이에요.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에서는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손익계산서를 중시해요. 이렇게 손익계산을 중시하는 거예요. 왜 재무상태표 등식인데 손익계산을 중시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그럼 이거 왜 외우라 그러냐? 라는 거죠. 우리 시험에는 회계이론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이론. 이 회계도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회계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학교 과목에 보면 회계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회계이론이 책 한 권이에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회계이론이 회계사 2차 시험 과목에 있었어요. 맨날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회계이론이 과목이 없어요. 과목이 없는데 이걸 이해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회계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러면 돼요. 아, 재무상태표 등식이니까 손익계산을 중시하는구나. 왜 그러냐? 알 필요 없어요. 이걸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걸 모여서 스터디하지 마세요. 이거 모여서 왜 스터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제가 한 5년쯤 지나서 이 강의를 하고 있다면 거기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혹시 만나면 아니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은 아니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못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읽으면은 이제 눈물이 주르르 흐를까 봐. 네? 한이 맺혀갖고.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얘는 그냥 반대인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회계이론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이 복잡한 것들은 그냥 외우는 게 더 나아요. 이걸 이해하려고 해서 해봤자 결국 이게 반대다. 이거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대편이겠죠? 대차표를 중시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중시 사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산과 부채의 올바른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가로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시가. 이거를 이제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이게. 그 다음에 손익계산을 중시하는 사고에서는 뭐가 되냐면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해요. 전부 다 역사적 원가로. 복잡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익 개념에는 포괄주의와 단기업적주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냥 읽어보세요. 객관식에서 그냥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에서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답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게 답이 아니면 손에 장을 찢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복잡해서 하지 마세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바닥에 오래 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결심하지 마시고, 아, 저 자식이 그거구나 이러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이 등식만 하나 아시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얘기한 거냐면은 이것이 나중에 사실은 이 중급 회계 쪽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고급 회계로 가보면 연결 이론에 나온다고요. 연결 이론에 실체 이론이 나오고 이 자본주의 이론을 그쪽에서는 지배회사 이론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건 시험에 무진장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자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건 중급 회계니까 아직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뭐 기초적인 얘기만 잠깐 한 것일 뿐이죠. 자, 85페이지에는 가로 한 번에 기타 지분 이론이 있는데 그건 그냥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뭐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객관식에서 잠깐 보셔도 되니까. 자, 86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자, 뭐가 나오냐면은 자, 이익을 이제 측정해야 될 거예요. 자, 이익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해 봐야 되죠. 이익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자본주의접근법, 하나가 거래접근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익을 계산할 때, 자,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첫 번째, 거래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자, 거래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걸 거래접근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거를 거래접근법이라고 하는데, 회계 원리에서는 손익법 또는 수익비용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 자본유지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유지접근법. 자, 자본유지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본유지접근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1월 1년제 자본에서 12월 31년제 자본을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1월 1년제 자본과 12월 31년제 자본의 차이는 전부 다 당기순이익이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자본거래 결과로 변동한 게 있다고요. 유상증자나 배당. 그래서 여기다가 자본거래 결과로 변동한 금액을 이렇게 가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당기순이익이 계산돼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그 8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86페이지에 보면은 당기순이익이란 그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서 거기다 자본거래에 대한 증가액을 더 가감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일 끝에 보면 기타 포괄손익이 또 가감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행 체계가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감된 거예요. 자, 일단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논점은 이 거래접근법이냐 자본이접근법이냐는 것이 논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쉬는 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본이접근법에서는 그 자본유지 개념이 있었어요. 명목화폐 자본유지 개념, 불변금이라고 자본유지 개념, 실물 자본유지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접근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만 얘기할 뿐이고 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포괄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87페이지에 오면 자 3번에 이익의 보고가 있는데 이익의 보고에서는 포괄이익을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자, 포괄이익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돼 있죠. 자, 포괄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잠깐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월 1년제 자본이 있었어요. 자, 1월 1년제 자본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것이 이제 12월 31년제 자본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1월 1년제 자본이 12월 31년제 자본으로 바뀌려면 자, 자본 거래 결과로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있어 같지 않으니까 이 두 금액의 차이는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바뀌는데 하나는 자본 거래 결과로 바뀐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손익 거래 결과로 바뀐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자본 거래 결과로 바뀐 것은 당기 손익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근데 손익거래 결과로 발생한 금액들은 전부 다 당기순이익이 돼야 돼요. 자, 이 손익거래 결과로 변동한 자본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포괄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익거래 결과는 포괄이익이에요. 무조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거기 이제 87페이지면 거기 그림이 있죠. 제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 2-1을 보시면 자, 손익거래 결과는 포괄이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손익거래 결과는 포괄이익이다. 자, 손익거래가 있었어요. 자, 손익거래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이 변했죠. 이 자본이 변한 결과는 전부 다 당기순이익으로 가야만 해요. 따라서 얘를 전부 다 당기순이익으로 보내서 얘를 나중에 이익이익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만 한다고요. 이렇게. 이익이익이라는 뜻이에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 손익거래 결과가 당기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가지 않고 얘가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냐면은 자본 항목으로 직접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기타 포괄 요소로 가요. 기타 자본 요소로 가요. 기타 자본 요소에다 직접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기순이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직접 자본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항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괄 손익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손익계산서에 요거만 보고를 했어요. 요거만. 그래서 그걸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보고하지 않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렇게 표시했던 걸 당기손익을 거쳐갖고 이익경으로 가는 항목이 있고 직접 자본 항목으로 가는 항목이 있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 직접 자본 항목으로 가는 항목들도 손익계산서에 일단 표시하고 가야 돼요. 이때 표시하고 가야 되는데 이 표시하는 항목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하고 이 기타 포괄 손익을 두 개를 더해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이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공시할 때는 이 포괄이익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하는 손익계산서를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포괄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과 포괄이익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당기순이익과 포괄 손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들이 뭐냐? 다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있는 5개가 있는 거예요. 87페이지만. 5개 말고도 또 있는데 대표적인 거 5개만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얘가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그 다음에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 세 번째,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 손익. 네 번째,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 현금으로 위험의표시산의 평가 손익. 이게 5개가 있어요. 5개 아셔야 돼요.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게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정도로 아셔야 된다고. 자, 그 중에서 중급회계에서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중급회계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이 있는데 그거는 유형자산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이 있는데 그거는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라는 챕터에서 할 거예요. 중급회계 상권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사업장인데 이건 고급회계에서 하는 거고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은 하권 제일 앞에 나올 거예요. 금융자산 쪽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위험의표시산의 평가 손익은 고급회계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급회계에서 하는 건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하고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이 세 가지를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쪽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차이가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은 기타 포괄손익이다. 이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돼요. 포괄손익계산서에. 자,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되어 있는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로 와서 기타 자본 요소에 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보고되는 금액은 누적 금액이 보고가 되고 여기가 보고되는 것은 당기손익만 보고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도에 여기 당기순이익이 있다고 할 때 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돼요. 이 당기순이익의 합이 이익잉여금이에요. 당기순이익을 매년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 이익잉여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이 있어요. 이 기타 포괄손익을 여러 해를 다 합쳐놓은 것이 여기 나오는 기타 포괄손익의 누적액이에요. 옛날에는 이 기타 포괄손익 누적액을 별도의 재무제표상의 별도 항목으로 보고했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국제 기준에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요. 그냥 기타 자본 요소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게
자, 아무튼 이거 좀 이따가 재무제표 양식이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 말씀드릴 거니까 아무튼 간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때는 뭐가 표시돼요? 당기 변동분만 표시되는 거예요. 그 재무상태표로 가면은 뭐가 표시돼요? 여러 해 누적 금액이 표시가 돼요. 예? 자, 포괄손익과 당기손익의 차이가 뭐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제 88페이지에 가보시면 제2절에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자, 88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의 목적이 있어요. 자,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양식에 관한 기준서인데 재무제표 기준서 1001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재무제표 표시라고 하는 기준서인데 자, 1001번 재무제표 표시예요. 재무제표 표시인데 양식에 관한 거예요. 재무제표 표시 이렇게 된 거예요. 양식에 관한 기준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전체 재무제표가 있는데, 자, 재무제표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가 있어요, 재무제표에.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재무제표가 몇 개 없었는데, 갑자기 확 늘어났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 첫 번째, 자, 재무상태표. 근데 기말 재무상태표예요.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죠. 자, 기간,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는 거예요.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기간 자본 변동표 이렇게 되죠. 사실 기간이라는 말은 쓸 필요도 없죠. 기간은 뭐예요? 변동에 관한 보고서다 그런 얘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의미로 기간이고 기말은 12월 31일 현재 이런 의미로 기말이에요. 자, 기간 자본 변동표가 있는 거예요. 자본 변동표. 자, 네 번째로 자, 기간 현금 흐름표가 있죠. 현금 흐름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세 가지는 변동에 관한 보고서니까 기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건 특정 시점이니까 기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했죠. 주석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그 주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6번에 오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뭐 구질구질한 얘기가 쓰여져 있죠.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회계 변경에서 소급 적용할 때 발생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거니까 지금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하시면 돼요. 1차 공부할 때는 그냥 소급 적용한다 그러고 끝나면 돼요. 이게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얘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둘 중 하나요. 미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자, 이건 뭐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간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써도 상관없죠. 변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기말이라는 것은 기말이라는 거니까 12월 30일 현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그런데 89페이지에 오면 제일 위에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 글씨로 얼마 쓰있어요. 단기 순손익의 구성 요소는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의 일부로 표시되거나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다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 포괄 손익계산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게 뒤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포괄 손익계산서 하나만 공시하면 돼요. 이렇게. 또 하나의 방법은 손익계산서를 하나 공시하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또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두 개를 공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사가 그냥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선택하면 되는데 뭐 두 개 하겠어요? 대부분 다 이거 하나 하고 끝내겠죠? 이렇게. 자, 요것도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뒤에서 보시면 돼요. 일단은 뒤쪽에 나와요. 뒤쪽에 또 나오니까 일단은 그 파란색 글씨가 단기 순손익의 구성 요소는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도 있고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표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3번의 일반사항 바로 위에 보시면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무조건 재무제표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89페이지에 오면 일반사항이 있어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정한 표시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문장들을 다 읽으면 다 미쳐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뭐 세상 사는 얘기가 막 쓰여져 있는데 다 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양식에 관한 거니까 나중에 양식을 제대로 알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문구는 제가 파란색 글씨로 해놨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세요. 그게 좋아요. 예. 따뜻한 배려예요. 예. 자, 89페이지에 오면 그 파란색 글씨.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따라서 준수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준수하기만 하면 공정한 재무제표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면 계속기업이 있는데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파란색 글씨를 읽어보시면 나와있죠.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있어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만 한다. 돼 있어요. 그런 문장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발생기준 회계가 있는데, 자,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발생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그건 뜻이에요. 그 전제잖아요, 전제. 거기 가로 2번과 가로 3번은 어제 얘기했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본 가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정은 반드시 두 가지 가정을 지켜야 되죠. 발생기준하고 계속기업. 그렇죠? 거기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중요성과 통합 표시가 있어요. 중요한 것만 표시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묶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성과 통합 표시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다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기준에서는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준에서 명쾌하게 기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명쾌하게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구분 표시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뭐라 해야 되냐면 묵둔 그냥 따로따로 표시하는 걸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국제 기준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밖에 없어요. 국제 기준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자기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럼 뭐 좀 이따가 얘기하고.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만 하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통합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91페이지 보면 상계가 있는데 자, 함부로 상계선 안 된다는 거죠. 자산 부채와 수익과 비용은 상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은 자산대로 부채는 부채대로 표시를 해야 되고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따로 표시를 해야 되지 서로 상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를 공부하시면 차감적 평가 계정들이 있어요. 차감적 평가 계정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매출 채권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매출 채권이 있죠. 매출 채권이 100원 있으면 거기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죠.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10원을 설정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또 기계장치를 샀다고 할 때 기계장치가 100원이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이렇게.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얘네들을 표시할 때 이 매출 채권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매출 채권을 이렇게 90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기계장치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국제기준은 이런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국제기준에서는 상계하면 안 된다 그랬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서로 상계한 거잖아요. 하지만 요거 두 개를 상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건 상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감적 평가 계정들은 무조건 네팅해서 한 줄로 써도 돼요. 하지만 시험을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상계해서 표시하면 기분이 확 상해버리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 거와 하고 문제를 묻는 사람이 원하는 답은 틀린 거예요. 문제를 원하는데 자 기계장치를 표시하라면 한 줄 달랑 써놓으면 뭐야 이 자식은 확 커버리죠. 심리적으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실무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든 건 뭐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 시험에서 뭐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봐라 이러면은 각각 표시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각각 표시하세요. 이렇게. 이 회계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지식해요. 예? 느껴보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오면 가로 6번의 보고빈도 바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외환 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기 매매 금융상품이나 또는 외환 손익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은 차익과 차손을 그냥 다 네팅해서 표시해도 좋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외국에다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매출 채권이 생기는데 달러로 생겨요. 이렇게. 그럼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손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환차익이 생기기도 환차손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다 네팅해서 그냥 한 줄로 표시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
자, 가로 6번에 보면 보고 빈도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고하느냐? 1년마다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1년마다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공시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다 1년 기준에 따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전부 다 1년 기준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12월 말 법인을 시험에 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기 기간인 경우를 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책은 대부분 다 12월 말 법인이에요. 근데 이게 9월 말 법인인 경우도 있어요. 9월 말. 9월 말을 전년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한 기간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한 기간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31일까지가 한 기간인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말 법인이고 9월 말 법인은 별로 없어요. 6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6월 말이고 3월 말 법인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증권회사, 보험회사, 리스회사 이런 회사들이 3월 말 법인이에요. 자, 대부분은 우리가 이 네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그지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5월 31일 법인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유치즈라는 회사를 감사해서 한유치즈라고 있어요. 한국 뉴질랜드 치즈 주식회사예요. 별거 없어요. 매일 유업하고 뉴질랜드 구경 뭐하고 합작해서 만든 회사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그 공장장 아저씨가 나와갖고 막 선전하고 그랬어요. 뉴질랜드 사람인데 가서 만났어요. 아저씨를 치즈를 주는 거예요. 치즈를 주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먹어보세요 한번. 그게 맛있나? 갔는데 5월 31일 법인이에요. 직원이 거기 격리 담당자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온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회사 중에 5월 법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자기네 것만 봐요. 한 달 내내. 세무서에서 세금 제대로 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회사가 많으면 뭐 또 대충 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세무서의 법인세 담당자가 할 일이 없는 거 한 달 동안 이것만 봐요. 이것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뉴질랜드에 요청을 했대요. 우리가 12월 말 법인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6월 말로만이라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뉴질랜드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한 회계 기간이 6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5월 30일 날로 끝나요. 다 1년이. 개념을 1월부터 이렇게 잡으실 필요 없어요. 일본은 3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리만 그냥 맨날 1월 1일부터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대부분 다 12월 말 법인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보고 빈도라는 게. 자, 7번째 보시면 비교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데 반드시 정보를 공시할 때는 비교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교 공시는 재무제표 공시의 가장 핵심인 건데, 자,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이땡희 있었잖아요. 자, 이들을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전과 비교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수술전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단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는 항상 단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무조건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거기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단기말, 동그라미 2번에 전기말 이렇게 두 개를 공시해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라는 게 또 있죠. 그건 소급 적용하는 건데 그런 건 뭐 아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항상 공시를 할 때 2009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하면 바로 전에 2008년도 재무제표를 이렇게 공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언제나 재무제표의 기본은 이렇게 비교 공시예요. 그래야지만 전기와 단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바뀔 때는 비교 공시를 무조건 생략해줘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기준이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주체할 수 없어요 회사가. 그럴 때는 단기만을 표시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이게. 근데 이놈의 국제회계 기준은 얘네들은 미쳤어요. 처음으로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해에도 비교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최초로 국제기준을 만약에 도입하겠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도 국제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국제기준을 도입하는 회사들은 2009년 1월 1일부터 국제기준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도입은 안 했으니까 현행 우리나라 기준으로 재무제표 하나 만들고 국제기준으로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연도 가서 비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실무계에서는 국제기준을 빨리 발표하라 했다고요. 빨리 발표하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국제기준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가지고 그걸 프로그램화 시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져 나온다고요. 예전처럼 손으로 만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재무제표를 만들 때 다 분계를 해야지만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9년 한 한 5, 6월쯤에 확정을 시켜줘야지 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달랑 2008년 12월 30일 날 딱 공표해놓고는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회사에서 난감한 거죠. 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저한테 맨날 전화했다고요. 국제기준 안 썼냐고 그래서 안 썼다고. 왜 그러면 빨리 쓰면 빨리 보내달라고. 이 회사가 코스닥 자회사거든요. 자회사예요. 코스닥 기업이 있어요. 에듀패스라고. 에듀를 패스하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자회사예요. 자회사. 근데 이제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것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회계사들 2명이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중급회계 책 2권을 증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요? 그러니만 이 회계사들인데 감사보다는 책을 더 탐나다라는 거죠. 자기네도 곧 국제기준을 해야 되니까 책을 2권 증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만 한 얘기가 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은 옛날에 제 강의를 듣고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한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권만 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막 저를 설득하더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2권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적정 의견을 낸 거죠. 세상이란 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항상 비교 공시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씩 회계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세무사 시험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가끔씩 비교 공시하라 그런다고요. 그럼 전년도와 당기를 항상 비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중급회계를 공부할 때 비교 공시에 대한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그때 잠깐 알아두시면 돼요. 그때는 이미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좀 잘할 수 있어요. 쉽게. 그죠? 예, 이 바닥에서는 제 강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네, 헛소문이에요. 헛소문이에요.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제 강의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 있어요. 한 3년 전쯤에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 있어요. 이때는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중급회계 강의를 듣고 2차 시험장으로 간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가 회계원리 가다하고 차변대변을 이제 겨우 구분하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겠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근데 90년대는 그렇게 했어요. 다. 90년대는 강의를 제가 지금 이게 강의하는 게 굉장히 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90년대 하면은 강의 듣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찾아서 막 항의를 해요. 왜 그따위로 강의하냐고.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면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강의 들으러 왔냐고. 너무 쉽다 이거예요. 너무 쉽다. 좀 어려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학교 특강 가서 쉬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쫓겨나요. 요즘은 어려운 얘기하면 쫓겨나요. 물론 이제 그때하고는 이제 문제를 내는 경향도 많이 달라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랬어요. 제 강의는 중급회계를 듣는데 너무 어렵다. 다른 사람들 강의는 중급회계 강의를 듣는데 너무 쉽다.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된대요. 강의를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중급회계 강의인데 왜 뭐는 이해가 되고 뭐는 이해가 안 될까?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시장을 분석했죠. 알게 됐어요. 가르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하나도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급회계를
강의를 듣는데 책을 보거나 이럴 때 회계 원리를 갓 공부하고 나서 중급 회계제를 딱 보는데 이해가 다 된다. 그건 시험에 적어도 출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장난하는 거예요? 회계 원리 딱 듣고 나서 이제 와서 딱 적으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여기 학원에 어제 그저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파더와 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를 꼭 시험에 합격시켜야 되니까 네? 세무사 시험 보라 그런다는 것 같아요. 합격시켜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회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한테 회계 원리를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회계 원리를. 자, 회계 원리를 한 달 동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2달 남았잖아요. 4월 말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독학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을. 그래서 아니 2달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회계원리만 들으면 다 되는 거지. 이 아버지의 얘기죠. 회계원리 딱 한 달 듣고 나머지 2달 동안 전 과목을 다 공부해서 이번 4월 시험에 꼭 합격하라는 거예요. 아들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참 이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육하는 거거든요. 예? 자식을 사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소문이에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쉬워요, 강의가. 너무 쉬워서 제가 충격받을 정도예요. 예?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어떤 생각을 바꿨냐면은 1차 합격할 때까지만 한다. 이걸로 바꿨어요. 아니, 옛날에는 2차까지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2차까지 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 기본 강의는 1차에 합격하기 위한 강의인 거예요. 예? 그런데 1차에 합격할 정도까지 공부해놓고 나서 1차를 합격하고 나면 수준이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서 그때 보론 강의 같은 걸 들으시거나 별도로 공부하시게 되면 이미 실력이 많이 쌓여 있어서 손쉽게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근데 저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하려고 그랬다고,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니까, 야, 이 강의 어렵다더라. 실력 있는 사람만 듣는 거라더라. 네, 그런 소문을 들어보셔서 아시죠? 다 음모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 걸 보시면, 자, 이제 가로 8번에 보면 표시의 계속성이 있어요. 자, 표시는 전년도와 단기를 똑같이 표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표시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 걸 고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올해 걸 고칠 때는 전년도 것도 올해 거랑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시의 계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얘기들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파란색 글씨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게 다음 중 일반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셨다면 이 시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다음 중 재무제표 표시 1001호에 나와 있는 일반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는 거는 저기 가보면 구급 공무원 이런 데 나올 거예요. 이런 데 안 나와요. 이런 데서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 7가지 일반사항, 10가지 일반사항 막 외우시는 분들 있어요. 외우는 건 좋은데 별 쓸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재무제표를 무조건 표시를 할 때 비교 표시를 하는구나. 중요한 것만 표시하는구나. 중요하지 않은 건 다 통합하는구나.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재무제표에 식별이 있는데 자 한국채택 기업회 기준은, 한국채택국제 기준은 9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파란색 글씨로 두 번째 문단에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러한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이라는 것이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 5가 뭐예요? 자,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게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별게 아니고. 자,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죠. 뭐 재무상태표라도 좋아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회사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보고기업의 명칭이 있어요. 회사 이름이 있어야 돼요. 회사 이름이. A사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다 A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A사. 회사 이름이 있어야 되죠. 회사 이름이.
옛날에는 제가 이 회사 이름 하느라고 고민했어요. 주식회사 무슨 주식회사 우리 했어요. 저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A 사면 된다는 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회사 이름이. 그냥 A사 이름으로 되는 거죠. 자, A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을 써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뭘 써야 되냐면은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 실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개별 재무제표인지 연결 재무제표인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그러면 여기다 쓰는 거죠. A사와 종속회사 이렇게 쓰면은 연결 재무제표예요. A사 이러면 그냥 개별 재무제표예요. 이게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세 번째로 뭐냐면은 재무제표나 주석의 작성 대상에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보고기간을 써야 돼요. 그건 뭐죠? 재무상태표니까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이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손익계산서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환율 변동 효과에 정의된 표시 통화가 뭔지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면은 달러인가 원한가 이거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뭘 써야 되냐면은 금액 단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금액 단위를 써야 되는 거죠. 단위. 자, 그런데 요 달러 원화 표시하고 금액 단위를 쓸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써요. 왜냐하면은 원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안 써요. 안 쓰면 원하죠, 당연히. 자, 금액 단위도 원 단위라면 안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단위다. 그러면 여기다 1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위를. 100만 단위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삼성전자, 국민은행 이런 데들은 다 단위들이 100만 단위 이렇게 간다고요. 안 그러면 이게 쭉 써져갖고 읽기가 힘들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2, 3, 4, 6, 2, 7, 5, 4, 2, 3, 6, 4, 2, 8 이걸 읽어보세요. 네? 못 읽죠? 읽는 방법이 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억, 조. 가만히 있어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100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23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읽기 힘들어요, 이게? 이게 그 숫자를 콤마를 적을 때 이게 서양식으로 찍혀 있어서 그래요. 예, 서양은 3단위로 돼 있어요. 3단위. 사우전드, 밀리언, 빌리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동양은 4단위로 돼 있다고요. 콤마를 4개씩 찍어보세요. 순식간에 읽혀요. 순식간에 읽혀요. 23조, 4627억 이렇게 생겨요. 자, 이제 투쟁을 하셔야 돼요. 예, 중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그날까지 끝없이 투쟁해야 돼요. 중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표시가. 중국 우리랑 친해요. 의외로 친해요. 예, 우리를 속국으로 삼으려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꽤 친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법인 들어가면 이제 쉽게 읽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콤마를 이렇게 쉽게 읽어요. 딱 보면 쭉쭉 읽게 돼요. 지금은 이제 1, 10, 100, 1000만 이렇게 되지만. 자, 이거 단위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다 표시해야지만 재무제표가 식별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식별한다는 얘기는 이제 확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자, 이제 94페이지에 보면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건데, 동그라미 1번부터 쭉 표시해야 돼요. 1번 유형자산, 2번 투자부동산, 3번 무형자산, 4번 금융자산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런 것들은 각각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런 구분은 적어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 있는 걸 보시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산을 표시하고 자본을 표시하고 부채를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다 자산을 표시하죠. 여기다가 자본을 표시하고 여기다가 부채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7번과 동그라미 18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7번을 보시면 그 박스를 쳐놨어요.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 지분과 동그라미 18번을 보시면 지배 기업의 소유주에 기록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을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17번, 18번이 왜 있냐면 국제기준은 우리나라 기준과는 틀려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예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지배할 정도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배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냐면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배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60%의 주식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0%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A사와 B사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하나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런 재무제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고.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공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국제기준에서는 뭐를 공시하는 것이냐면 이것만 공시하는 거예요. 이것만 공시하면 돼요. 이것만 외부 공표하면 돼요. 그러면 A사의 별개의 재무제표가 있겠죠? 이런 걸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건 외부에 공표할 필요가 없어요. B사의 개별 재무제표 별도로 공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외부적으로 이것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현행 기준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A사가 별도의 재무제표를 하나 공시를 해야 돼요. B사가 별도의 재무제표를 하나 더 공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개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연결 재무제표를 또 하나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나, 둘, 세 개를 공시해야 된다고요. 근데 국제기준이 도입되면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기 때문에 이 A사와 B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공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결 재무제표 하나만 공표하는 거예요. 따라서 국제기준에 있어서는 모든 기준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박스에 쳐있는 17번, 18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연결에 나오는 얘기예요. 연결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끝도 없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급회계에서는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썼어요. 문구도 수정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썼기 때문에 요거만 써있는 거예요. 요거만. 종속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할 때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급회계 상이 있고 중급회계 하가 있을 때 뭐 제 옛날 책에서는 그 중급회계 학원 중에서 지분법 회계가 있어요. 지분법 회계 이거 없애버렸어요. 고급 회계로 옮기려고. 왜냐하면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개별 재무제표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이걸 옮겨버렸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조정이 있는데 국제기준은 채권 채무조정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챕터가 폐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학원이 가벼워요. 가벼이 얇아졌다고 얘기해요. 학원이. 그래서 요 두 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그 연결에 관한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시면 이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B라는 회사는 없다고 하는 회사, 종속회사가 없는 회사에 대한 얘기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그걸 뭐 지금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연법인세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문구라서 그냥 파란색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오면 제일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기업회계 순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규정을 좀 이따가 얘기하면 돼요. 자, 이제 95페이지에 오면 가로 2번에 보면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유동과 비유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국제기준에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거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뒤에 있는 그림을 보셔도 되는데 96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해서 유동 따로, 비유동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비유동성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그게 아니고 유동성 순서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순서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 배열법이라는 걸 사용해도 되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혼합해서 사용해도 돼요. 그것이 이제 혼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법.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유동성, 비유동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구분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 놓고 유동자산을 쭉 표시하고 비유동자산을 쭉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 비유동성법이에요. 자,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방법은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일 위에 현금,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이게 순서대로 쭉 써서 무형자산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순서를 유동, 비유동법이라고 해서 유동을 먼저 쓰고 비유동을 먼저 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을 먼저 쓰고 비유동을 나중에 쓰는 것이 아니고 유동을 먼저 쓰고 비유동을 나중에 써도 되고
비유동을 먼저 쓰고 유동을 나중에 써도 돼요.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기준은 유동성을 먼저 쓰고 비유동성을 나중에 써도 되고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나중에 써도 돼요. 유동성 순서에서도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건데 걔를 제일 마지막에 써도 돼요. 제일 위에 써도 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좋은 기준이죠. 각자가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국제회 기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유동성 비유동성법으로 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인 제조기업들이고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혼합법이란 건 뭐겠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회사들일 거예요. 그럼 동시에 하는 회사들이 어디 있죠? 제조기업하고 금융업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하죠?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바닥은 다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배회사는 우리은행, 종속회사는 포스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제조회사, 이거는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하죠? 얘는 금융업이니까 유동성 순서. 얘는 제조업이니까 유동, 비유동이 가능하겠죠. 두 개를 합쳐버리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혼합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기준에서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 다 연결재무제표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재무제표 한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연결재무제표가 뭔지도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은 A사가 B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지배하고 일정도를 갖고 있는데 두 회사가 합병했다고 간주하고 작성한 재무제표예요. 가공의 재무제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96페이지에 오면 자, 유동자산이 있죠. 자, 그거 보시기 전에 뒤에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99페이지에 오면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그림 2-4가 있어요. 자, 그림 2-4를 가시고 재무상태표 양식을 하셔야 돼요. 양식을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되는데 자산 쪽에서 비유동자산을 먼저 써요. 그럼 비유동자산을 무조건 먼저 써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유동자산을 먼저 써도 돼요. 다만 여기 있는 그림 2-4는 국제회 기준에 보면 은 재무제표 기준서 1001호에 보면 제일 끝에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작년 2008년 12월 30일에 양식을 발표했다고요. 양식에 따라서 해놓은 거예요. 물론 그 양식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양식에 따르면 비유동자산을 먼저 쓰고 그 밑에 유동자산을 나중에 써요. 이렇게. 그래서 현금이 제일 끝에 있어요. 자, 국제기준의 양식이 이렇게 되는데 굳이 뭐 유동자산을 먼저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유동자산을 먼저 쓴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유동자산을 먼저 써도 돼요. 얘를 나중에 써도 되고 네?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요. 다만 국제기준에 보면 뒤에 사례에 보면 사례에 비유동자산을 먼저 쓰고 있다 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전부 다 비유동을 먼저 쓰고 있어요. 유동 먼저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 얘기죠. 재밌잖아요, 이게. 그동안 맨날 유동을 먼저 쓰다가 현금부터 쓰다가 현금을 제일 끝에 쓸 때 이 통쾌함이 있잖아요. 맨날 차별받았던 그 밑에 있었던 그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이 있다고 이게. 그런 애들이 제일 위로 올라올 때 이거는 영모와도 같은 거잖아요. 네?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세요. 멋있잖아요. 저는 이런 파격을 진짜 좋아해요. 예? 자, 유동, 비유동을 먼저 쓰고 유동을 먼저 써요. 이게 국제기준에 뒤에 나와 있는 사례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례 양식이 굳이 이렇게 써 있는데 꼭 또 우겨가면서 실언을 하는 이러고 유동부터 쓰면은 서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제기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유동을 비유동을 먼저 쓰고 유동을 나중에 써요. 이쪽은 뭘 쓰냐? 자본을 먼저 써요. 비유동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비유동부터. 자본부터 쓰는 거예요. 자본부터. 아, 너무 신선해요. 기존의 양식을 딱 보는 순간 행복했어요. 야, 드디어 이런 때가 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채를 쓰죠. 자, 부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부채는 또 비유동부터 쓰는 거예요. 비유동, 유동 이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거꾸로 써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국제기준의 양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기준에서도 교육재료로 쓴 교육재료에도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신선함도 있고, 예전에 중급회 공부하신 분들도 새롭게 하는 거니까 아주 즐겁잖아요. 뭐 바뀌는 게 있어야 즐겁지. 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쓰느냐? 자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쓰는 거예요. 자본은 납입자본, 자본,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자본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쓰는 거예요. 자본 요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쓴다는 주장도 있는데, 자본금, 자본이익,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자율이 아니라 방종이에요. 국제기준은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국제기준에서는 무조건 자본을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눠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잠깐 있다면 이 기타 자본 요소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 조정을 다 섞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납입자본이라는 표현을 보면 납입자본은 자본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2007년 말에는 얘를 번역할 때 자본금이라고 썼었는데 작년 연말에 개정하면서 얘를 납입자본으로 바꿨어요. 자본금과 납입자본은 표현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 납입자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합쳐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자본금만을 얘기한다면 납입자본이라고 번역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주식의 액면 금액만을 얘기한다면 그냥 자본금이라고 하면 되지 납입자본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식의 발행가에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지만 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온 돈은 다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납입자본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빼고 나머지는 다 기타 자본요소예요. 기타 자본요소는 수도 없이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기타 포괄 손익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자본 거래로 발생한 손익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단순하죠. 이 기타 자본 요소는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요. 쓰고 싶은 대로. 예? 그래서 양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산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그 다음에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그 다음에 부채는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구분을? 자,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9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참고에도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때 유동성, 비유동성의 구분법에 따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 다만 국제기준에 있는 사례에 보면은 배열을 할 때 비유동부터 먼저 배열을 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고. 자, 9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분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면은 여기 유동과 유동이 있어요. 요거는 대부분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라는 것은 이제 보고기간 말, 12월 말 현재 입장에서 볼 때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건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97페이지에 보이는 것도 쭉 읽어보시고 뭐 별 내용은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100페이지에 오면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